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 이론 과정에 이어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심화 과정이죠. 심화 과정. 심화 이론입니다. 심화 이론. 자,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하고 전체적인 큰 틀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보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1, 2월 과정 기본 이론에서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전제로 깔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뭐 이론이죠, 그죠? 그리고 다루지 않았던 판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화 이론 과정입니다. 일단 뭐 순서 같은 경우는 민법이 총 1, 2, 3,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4편, 4편 민사특별법을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특별법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바로 어디 피시면 되냐면은 670페이지요. 670페이지 피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작되고 있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제4편입니다. 4편. 자, 제4편이고 제4편에서 민사특별법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특별법에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 매년마다 기본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기본적으로다가 6문제 출제. 자,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등장하는 특별법들은 총 5가지 법률들입니다. 5가지 법률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 자,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법이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고 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이 법들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보호법. 자,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맥을 같이 하지만 그 제도상의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들을 좀 밝혀가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집건법, 요것도 있고. 자, 그리고 특별법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특별법들로 우리 시험 범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6문제씩 매년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법률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특정 법률에서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임법 여기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요런데 다른 데서 2문제씩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서부터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겠죠. 여기서는 일단은 적용 범위, 이 법률이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적용 범위들, 요거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대항력의 문제. 대항력.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취득 방법.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제도가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권. 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 명령 제도. 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파트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기타, 뭐 존속 기간과 관련된 것들, 네? 최단 존속 기간, 그리고 뭐 법정 갱신과 관련된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력 당연히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하다면 여기가 여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안 봐도 여기가 중요하죠, 그죠? 보증금 회수. 자, 그래서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요 2번과 3번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면은 문제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기본서 670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적용 범위, 기간 보장, 여기서 최단 기간 등장하고요. 자, 그리고 대항력과 관련된 내용과 보증금 회수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역시 우리 책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을 한 장 넘겨서 672페이지로 옵니다. 일단 이 법이 제정된 목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약 강론에서, 자, 우리가 계약 강론에서 총 세 가지 계약을 정리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 계약들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계약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자, 근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이었습니까? 채권이었습니까? 임차권. 네?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겠죠.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그죠? 을이 만약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자,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갑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죠? 갑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다. 요 상황이죠, 지금. 자, 갑이 임대인이죠. 자,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요 임차권이 물권이라고 채권이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죠? 채권. 네, 임차권은 채권이다. 네? 그리고 임차권 왜 채권이라 그랬어요? 여기 치읓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중간에 치읓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다, 채권. 네? 치읓. 네. 자, 그래서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존속 기간 내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을 때, 자, 제3자 병에게 팔아버리고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주인 병이 나가세요. 너하고 계약한 적 없으니까 너 나가라 그럴 때 원칙적으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임차권 요게 채권이고, 채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권이 아니죠, 그죠?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죠. 갑에게는. 네?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이 채권을 주장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이 뭐 그냥 단순한 뭐 토지라던가 그냥 뭐 건물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주택이라면 주택, 건물 중에서도 이 임대차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면 적어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쫓겨나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요 임차권, 채권 요거를 얘가
목적물이 주택일 때, 목적물 주택일 때 목적물을 인도받고, 자 주택을 그러니까 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으시고, 인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인도와 주민등록 요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제3자가 야 너 나가라 그랬을 때 안 나가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부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임차권이 채권인 건 맞지만 이렇게 대항력 갖추게 되면은 마치 물권처럼 취급된다고 해서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물권화. 물권처럼 취급돼 버리고 그럼 이제 임차권을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런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쫓겨나지 않도록. 책 보죠. 자, 672페이지에서 일단 먼저 위쪽에 1번의 입법 목적을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이제 안정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 2번에 나와 있듯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입니다. 그죠? 민법이 일반법이라면은 요 법은 특별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게 되면은 미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법 우선. 자, 그리고 파란색 3번에 나오듯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뭔가 모호한 게 있다면은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자, 내려가서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법이 적용되는 경우 나와 있죠. 당연히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인지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어떤 공부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목적물이 만약에 창고라고 하더라도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요 임차 목적물이 창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창고, 그죠? 창고가 아니라 창고. 자,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의 창고를 빌려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선생님 이 창고를요 제가 물건을 보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라고 선생님 제가 여기서 거주하려고 이거를 제가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갑도 그렇게 하세요. 개조하셔가지고 요 창고 주거 용도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창고를 주거 용도로 쓰기로 했고 이러면 공부상은 창고겠지만 실제 용도가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 색깔 확인합니다. 실제 용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서요.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다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겸용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겸용 건물.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용도와 상가 용도를 겸하고 있다. 이런 목적의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요.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겸용 건물의 경우에 주임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적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에서
일부를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거 용도가 주된 용도가 주거 용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이 법이 적용되겠다. 겸용 건물에서. 자, 그리고 양과로 2번에 보시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다라고 나오죠. 등기하지 않은 전세를 가리켜 우리가 미등기 전세라고 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로 등기하지 않았으면 그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데, 이런 미등기 전세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전세금을 보증금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 법률 주임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양과로 1번하고 2번 다 적용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파란색 2번에 보시면은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다. 일시 사용 임대차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숙박 계약이 있었죠. 숙박도 결국 빌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펜션에 놀러 가는 거죠, 그죠? 펜션에 놀러 갑니다. 와이프 데리고. 자, 와이프 데리고 펜션 놀러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숙박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의 우리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1년이고 2년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3박 4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주거 목적을 갖지 않은 임대차라는 겁니다. 기존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이제 주택 임차인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채권을 회수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 주된 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지 않고, 그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다. 그 목적 자체가,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예, 통정허위 표시. 기존 채권 회수할 목적이라는 거죠? 통정입니다, 통정. 따라서 임대차 계약 자체가 이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주임법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D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674페이지 보시면은 법인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자연인. 근데 지금 뭡니까? 법인이 나오고 있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근데 임차인이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인이라고요, 법인. 법인이라는 거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적용받지 못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받고 뭡니까?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법인은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주택공사. 자, 그게 바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임대차를 해서 아파트를 임대차를 해서 이 아파트를 갖다가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 임차인으로서 전대차를 해서 이자들이 이제 전차인으로 들어와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무주택자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의리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으시고 자, 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고 해서 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취득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대항력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주의. 자, 그럼 이 경우는 어쨌든 간 이렇게 대항력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택공사,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대차를 해서 소속 직원들에게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 역시 전대차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은 이때도 이 소속 직원들이 전차인으로서 인도 주민등록 받게 되면은 요 중소기업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취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주임법이 적용되지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 나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적용 범위였고요. 자, 이제 이어서 기간 보장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최단 존속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단 기간. 최단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최단 존속 기간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기간 정함이 없거나 또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버렸다. 자, 그랬을 때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최단 2년 보장을 해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네. 자, 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은 그냥 임대차라고 하지 말고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서 기간을 약정할 때 아니 선생님 우리 기간을 1년으로 합시다. 1년으로 요렇게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 지금 현재 약속한 것은 뭡니까? 1년. 약속한 것은 요렇게 1년이지만 이 임차인 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가 1년 거주하기로 제가 1년 거주하기로 약속했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최단 기간이 뭡니까? 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나는 2년 동안 살다 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2년을 주장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년을 살고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최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최단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약정한 것이 1년이기 때문에 나는 약정한 대로 선생님 1년만 살다 나갈게요 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맛 따라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하실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야, 약정한 게 1년이니까 너 1년만 살고 가. 너 1년만 살고 나가.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2년을, 자, 최소 2년은 뭐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죠? 2년은 보장을 해주셔야죠, 선생님. 하지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단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죠. 유리하다. 그래서 현실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2년으로. 최단 2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 네모 2번에 보시면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이 묵시적 갱신과 같은 말이 법정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 법정 갱신. 자, 법정 갱신은 우리가 전세권 파트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임대차 파트에서도 봤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또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당사자들 간에 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최단 존속 기간 2년을 따르겠죠. 자, 2년 동안 을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최초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있고, 자, 성립되는 시점으로부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죠? 2년이 돼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 자, 근데 이때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되기 1월 전까지 사이 요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보증금 올립시다. 보증금 내립시다. 선생님 나가셔야 됩니다. 방 뺄 준비하세요. 기타 등등등 아무 말씀도 이 기간 동안에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 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2년, 기간 만료 2년이 되고 그 이후 기간이 됐을 때는 그 전에 했었던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를 가리켜서 법정갱신이라고 한다. 자동적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돼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최초 체결했었던 그 계약의 내용과 동일 조건으로 해서 계약 기간은 그대로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하셔야 되죠, 기간. 자,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기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자, 중간에 파랑 색깔 1번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합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기간 만료됐을 때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역시 통지하지 않았을 때도 같습니다. 갱신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내려가서 2번에 존속기간 나와 있죠. 존속기간 몇 년으로 본다고요? 2년으로.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최단 기간을 그대로 따라서 2년으로 봐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근데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예.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법정갱신이. 이 법정갱신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정리해 놓지 않으시면은 이제 시험 칠 때까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법정갱신을 우리가 최초로 만났던 것은 바로 전세권 파트였습니다. 자,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전세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 그게 법정갱신이었죠.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다만 법정갱신됐을 때 그 기간만큼은 법정갱신됐을 때의 그 기간만큼은 전세권에서는 뭡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었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 그리고 전세권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도 법정갱신의 내용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을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만히 냅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계속 살아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법정갱신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간은요 정함이 없어요. 다르다는 거지 이게. 네,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역시 기간 만료 뭡니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되면은 자동갱신이죠, 그죠? 근데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기간은 최단 기간을 따라서 2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간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1년 여기서는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갱신됐을 때. 자, 추가적으로 조금 내려가셔가지고 자, 밑에 3번 보세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전세권도 그렇고 그리고 민법상의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지 통고 이만 계약을 끝냅시다. 아니면 전세권에서는 뭐 소멸 통고라고도 하죠. 어쨌든 둘 다 끝내자는 뜻입니다. 해지 통고, 소멸 통고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 측에서 소멸 통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하든 이때는 몇 월 지나면 끝났었죠. 그죠?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끝났습니다. 그죠? 6개월. 자,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여기서는 임대인이 만약에 해지 통고를 한다. 이러면은 6개월 뒤에 끝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그러면은 1월이 지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달랐죠?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는 우리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아예 해지 통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단 2년 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2년을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2년을 보장해 주셔야 되지 임차인한테 너 나가 해지 통고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임차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이 경우는 또 이게 3월이라는 거죠. 아, 헷갈리죠, 그죠? 자, 상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상가 둘 다 똑같아요. 요 내용은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야? 3월이라는 거죠. 3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 잘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나오듯이 임대인이 그 해지 통고, 그 통고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게 되면 비로소 계약이 끝난다는 거.
네, 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갑니다. 자, 676페이지에서 자, 이제 중간에 03번 해보시면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항력. 자, 이제 칠판 좀 닦고 본격적으로 대항력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항력. 네. 과연 다음 주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진짜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세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온 전국, 온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 패턴을 잃지 않고 그냥 이제 현상 유지만 하자라는 뭐 그 정도 마음가짐만 갖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요. 자, 기본적으로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인도. 자, 목적물 인도받으셔야 되고 더불어서 자, 뭡니까?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주민등록 하셔야 되죠, 그죠? 전입신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 0시부터 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677페이지 확인합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자, 여기서 파란색 1번에 나오듯이 주택의 인도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넘겨받는 걸 뜻하는 거죠, 그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점유는 당연히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대항력 취득을 인정해준다.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죠. 자, 주민등록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를 써야 되는데 전입신고할 때 이때 주소 당연히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지금 양괄호 1번에서 둘째 줄입니다. 임차주택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하여진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소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주민등록의 수리라고 되어 있죠. 전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 그 담당 공무원에게 그 전입신고서가 도달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겼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도달된 이후에 공무원이 그거를 받아서 전산에 이렇게 뚝딱뚝딱 기입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리가 되었을 때. 전입신고서가 뭐가 됐을 때요? 수리가 되었을 때. 이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도달 노노노 수리됐을 때. 담당 공무원이 수리까지 하셨을 때 비로소 뭡니까? 이 전입신고에 효력이 생긴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양괄호 3번이요. 자, 주민등록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뭐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취득의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 가족이 살고 있을 때 임차인이 이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돌아왔다고 해도 가족들이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전대차를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다라고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자, 임대인이 있고 을 임차인입니다. 을 임차인. 자, 이때 임차인 을이 전대차 계약을 한 거 예를 들어서 자, 을이 병하고 사이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얘는 전대인이겠고 이 병 같은 경우는 전차인이죠. 자, 아까 우리 법인 할 때 기억나십니까? 법인 할 때? 자, 목적물에 대해서 전대차 계약이 있었고 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한 것은 전차인이지만 대항력 취득하는 것은 전차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죠? 임차인 그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하고 있죠?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는 얘죠, 그죠?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죠.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임차인 을 같은 경우는 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간접으로 점유를 하고 계신 거죠. 요렇게. 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방법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무슨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간접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고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 문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서 678페이지입니다. 다세대 주택 나오죠? 다세대. 동그라미 3번은 다세대 주택이 나오고 있고 동그라미 4번은 다가구 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거죠. 빌라. 그래서 주민등록을 할 때 지번뿐만 아니라 동과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동호수도 정확하게. 자,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단독 주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동호수까지는 기재가 될 필요가 없고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가 되면 충분하다. 자, 내려가서 대항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죠. 그죠? 인도 주민등록 마친 다음 날 0시입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파란색 2번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이면서도 존속 요건이다. 자,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민등록했던 것들을 말소시켜버린다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을 때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자,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요? 이게 존속 요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기시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가만히 냅둬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존속 요건이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중간에 양괄호 3번을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상실이죠. 자, 근데 그 직권 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 2절차에 의해서 회복됐다. 네, 그러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네모 3번에 보시면은 대항력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대항력 내용. 자, 대항력 내용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